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성장 배경부터 국정 운영 스타일, 또 소통 방식까지 보면 정말 왜 이렇게 다른 길을 걸어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은 바로 이 두 리더의 그 극명한 차이점을 아주 깊이 파고드는 분석을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스타일 비교 이걸 넘어서요. 리더십의 그 근본적인 뿌리, 그리고 그 결과까지 해부하려는 그런 시도가 엿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을 보면 두 인물을 상당히 대조적인 틀 안에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역경을 딛고 성장한 실용적 행정가 이런 모습으로,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문화에 익숙한 좀 이념 중심적인 리더 이렇게 규정하는 시각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특히 그 윤 전 대통령 리더십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 능력 자체보다는 정치 공학적 기술에 더 능숙했다 이런 가설을 제시하고, 이걸 뒷받침하려는 논리가 전개되는 게 좀 특징적이에요. 상당히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이 분석이 제시하는 논리들, 또 근거들을 저희가 함께 좀 면밀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두 리더의 첫 출발점, 그 성장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자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경북 안동의 그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성남의 공장에서 소년공으로 일하면서 정말 사회의 가장 낮은 곳을 직접 겪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 정규 교육 과정 대신에 공장 생활을 먼저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산업재해로 인한 신체적 장애도 겪고, 또 동료의 사고사, 아주 열악한 노동 환경 같은 것들을 직접 경험했다, 이렇게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석은 바로 이런 경험들이 리더십 철학, 특히 그 노동 문제나 사회구조적인 불평등 이런 것에 대한 인식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검정고시를 거쳐서 대학에 진학했다는 점, 특히 전액 장학금이란 생활비 지원이라는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중앙대 법대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다, 이 대목도 눈에 띄는데요. 이 분석은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요? 자료에서는 이걸 이제 그의 강한 목표 의식, 그리고 현실 문제 해결 능력, 이걸 보여주는 초기 사례로 제시합니다. 당시에 그 공장 월급의 3배에 달하는 생활비 지원이라는 게 단순한 학비 해결, 이걸 넘어서 정말 생존하고 직결된 문제였거든요. 심지어 장학금 일부를 쪼개서 형의 학업을 도왔다, 이런 일화는 어린 시절부터 보여준 어떤 책임감, 또 상황 판단 능력, 이런 걸 보여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경 자체가 그의 문제 해결 방식을 단련시켰다, 이런 거죠. 그렇군요.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에서 대학 교수 부모님 아래서 상대적으로 유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소위 엘리트 코스라고 불리는 대광초, 충암중고교, 그리고 서울대 법대 진학과정, 이걸 쭉 밟았고요. 이 배경이 리더십에는 어떤 식으로 투영되었다고 분석하나요? 이 분석은 이제 이런 배경이 평범한 시민들의 삶의 애환, 이런 것에 대한 직접적인 공감, 이거보다는 기존 사회 질서나 엘리트 집단의 규범을 좀 내면화하는데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아무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생존을 위해서 싸워야 했던 그런 환경과는 다른 종류의 기회와 자원이 주어진 삶이었죠. 자료는 바로 이 극명하게 다른 출발선, 이게 이후의 리더십 스타일이나 국정 운영 방식의 근본적인 차이를 설명하는 핵심 열쇠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능력이나 성향을 좀 엿볼 수 있는 또 다른 비교 지점으로 사법시험 합격 과정을 제시하는군요. 이재명 대통령은 대학 졸업 직후인 만 23세에 합격했는데 당시 기준으로도 이게 상당히 빠른 편이었다고요? 네, 자료는 이 점을 그의 어떤 명석함,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그 무서운 집중력, 이걸 보여주는 증거로 평가합니다. 그가 합격했던 1986년만 해도 사법시험 선발 인원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어요. 한 300명 수준이었고, 또 80년대 평균 합격 연령을 고려하면 비주류 대학 출신으로서 이룬 굉장히 이례적인 성과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출신인데도 9번의 도전 끝에 만 31살에 합격했습니다. 국내 최고 학부 출신으로는 이게 상당히 오래 걸린 셈인데, 이 구수 과정에 대한 자료의 해석이 좀 흥미로워요. 단순히 늦게 합격했다, 이 사실 너머의 의미를 찾으려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이 분석은 그 구수 자체를 꼼꼼함이나 집중력 부족의 어떤 징후로 해석하려는 경향을 좀 보여요.
뭐 족발을 먹으러 시험장을 일찍 나섰다, 이런 일화 같은 걸 단순한 가십이 아니라 그의 성향을 보여주는 사례로 제시하면서 이런 특성이 훗날 국정운영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장학금이 끊기면 끝장이다 이런 절박함 속에서 단기간에 집중력을 발휘해서 합격했던 것처럼 행정에서도 문제 해결에 집중해서 신속하게 돌파하는 스타일을 보인다 이런 건가요? 예를 들면 그 계곡 정비나 수술실 CCTV 설치처럼요? 자료는 정확히 그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상대적으로 덜 절박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 시험에 매달렸던 것처럼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충분한 준비나 조율 없이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에 부딪혀서 방향을 수정하거나 후퇴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렇게 연결해 짓는 거죠.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같은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면서요. 이 분석은 사법시험 준비 과정에서 보였던 그 태도나 스타일이 행정가로서의 의사결정 패턴을 예측했다는 과감한 주장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국정운영 스타일 비교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는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을 CEO형 리더십, 그러니까 문제 해결 중심의 실용적 행정가로 규정하는군요. 성남시장 시절에 그 전임 시장이 남긴 부채 문제를 해결하려고 모라토리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고 결국 3년 반 만에 부채를 청산했던 사례. 이걸 아주 중요한 근거로 제시하고 있네요. 네, 당시에 상당한 정치적 논란도 있었고 비판도 있었지만 그걸 감수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회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능력, 즉 행정적 유능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3대 무상복지를 강행한다거나 지역화폐를 도입해서 골목상권 활성화를 시도한 것, 이런 것들도 다 결과 중심의 실용주의적 면모를 보여주는 사례로 분석하고 있어요. 아, 그렇죠. 성과 중심.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했던 그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나 수술실 CCTV 의무화 같은 정책들은 정말 수십 년 묵은 난제를 정면으로 돌파해서 해결했다. 이런 점에서 사이다 행정이라는 별명까지 얻었었죠. 문제를 관리해야 할 과제로 보고 가용자원을 동원해서 해결하려는 접근법이다. 이런 분석이네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들이 일관되게 강조하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 리더십의 핵심 키워드가 논란을 두려워하지 않는 과감성, 그리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는 유능함, 마지막으로 이념보다는 현실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실용주의다. 이 점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이 자료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완전히 다른 모델, 그러니까 검찰 국가 모델로 분석한다는 점입니다. 국가적 과제를 대하는 방식 자체가 검사 시절의 그 문제 해결 방식, 즉 수사적 프레임에 아주 깊이 영향을 받았다 이런 주장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을 근거로 들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주 69시간 근무제 제안을 다시 언급하는데요. 일부의 의견을 그냥 일반화하고 사회적 합의 과정 없이 지나다가 거센 반발에 부딪혀서 철회됐잖아요. 그 과정을 소통 부재와 일방적인 의사결정의 문제점을 드러낸 사례로 꼽습니다. 또 과학기술계하고 충분한 논의 없이 R&D 카르텔 척결, 이걸 내세우면서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결정, 이걸 역시 주요 사례로 분석됩니다. 아, 네네. 그 R&D 예산 삭감 결정은 과학기술계를 넘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켰었죠. 이 자료는 그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나요? 이 분석은 복잡한 그 과학기술 생태계를 선과 악 또는 카르텔과 비카르텔 이런 식의 너무 단순한 이분법적 시각, 그러니까 검찰주의적 프레임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합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뭔가 적폐를 규정하고 처벌하려는 접근이 시스템 자체를 망가뜨렸다. 이런 거죠.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책의 필요성 자체와는 별개로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방식, 이게 장기간의 의료 공백 사태를 낳았다고 지적합니다. 이건 협상이나 타협을 약간 나약함으로 여기고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검찰 조직 특유의 문화가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이재명 대통령은 문제를 관리하고 해결하려는 행정가적인 접근을 보인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문제를 수사하듯이 접근하면서 적을 규정하고 처벌하려는 그런 검사적인 접근을 보였다는 것이 이 자료들의 핵심 주장인 셈이군요. 정확합니다. 문제를 R&D 카르텔, 건폭, 강성노조
이런 식으로 이름 붙여서 범죄시하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의 대상이 아니라 제압의 대상으로 삼는 경향이 있었다는 분석입니다. 자료는 이런 접근 방식이 극심한 사회 갈등만 유발하고 정책적 효과는 거두지 못했으며 결국 낮은 국정 지지율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하면서 두 리더 간의 행정 역량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지점이다 결론을 내립니다. 리더십에서 소통 능력, 이건 정말 빼놓을 수 없죠. 이 부분에서도 자료들은 두 사람의 극명한 차이를 부각하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SNS 같은 걸 통해서 대중과 직접 소통하고 비판에도 적극적으로 반박하면서 여론전에 능숙한 모습을 보였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네, 자료는 이런 소통 방식을 현대 정치 환경에 부합하는 개방적 리더십의 특징으로 평가합니다. 손가락 혁명군으로 불리는 그 강력한 온라인 지지층 형성에 이런 소통 방식이 기여했고 소통 자체를 통치의 중요한 도구로 인식하고 활용한다. 이런 분석이에요. 특히 그 정치적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그가 스스로 지지층을 만들고 확장하는 과정에서 이런 직접 소통 능력이 단련되었을 것이다. 이런 해석도 덧붙이고요.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통 방식에 대해서는 방어적이다, 폐쇄적이다 이런 평가가 주를 이룹니다. 특히 여러 차례의 자초한 실책, unforced errors, 그 이후의 대응 과정에서 이런 특징이 두드러졌다고 지적하는데요. 바이든 날리면 사태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되는군요. 네, 자료는 당시 불거졌던 그 발언 논란 자체보다도 그 이후에 날리면이라는 좀 어색한 해명을 내놓고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 MBC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하는 등 방어적이고 비타협적인 위기관리 방식이 오히려 논란을 증폭시켰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작은 실수를 외교적, 정치적 문제로 키운 대표적인 소통 실패 사례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취임 초기에 강조했던 열린 소통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도어 스태핑, 그 출근길 약식 회견 말이죠. 이걸 특정 언론사 기자와의 설전 이후에 갑자기 중단한 사건도 이 분석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군요. 비판적인 질문이나 좀 통제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내고 소통의 문을 닫아버린 상징적인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기자회견보다는 비공개 회의 후에 대변인을 통한 간접 전달 방식이 좀 더 지적하면서 이건 언론과 대중의 검증을 좀 회피하려는 태도로 이재명 대통령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방식과는 아주 뚜렷한 대조를 이룬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소통의 대상, 그러니까 누구의 조언을 듣고 누구와 함께 일하는가, 이것도 리더십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은 어떻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경우에는 시민운동 시절부터 함께 해온 그 참모그룹 그리고 정책 전문가들이 주로 언급됩니다. 자료는 이들이 어떤 충성심과 더불어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대통령실과 내각의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 인사나 대학 동문 등 소위 측근들이 대거 기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아, 이른바 검찰공화국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던 바로 그 지점이죠. 자료는 이 인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자료는 이걸 개인적인 신뢰관계 그리고 폐쇄적인 조직 문화에 기반한 인사다 이렇게 규정하면서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이 배제되고 집단사고, 그룹띵크의 위험을 높여서 결국 정책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고 상당히 강하게 비판합니다. 이런 폐쇄성이 고립의 악순환, 그러니까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정책 발표, 비판 여론 증가, 외부 비판 수용 거부하고 내부 결속 강화, 현실과의 괴리 심화 및 추가 실책 발생, 이런 식의 구조적 문제점을 노출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방식에서도 두 리더의 본질적인 차이가 드러난다. 이렇게 자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 예를 들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같은 사안에 대해서 수세적으로 방어하기보다는 적극적으로 반격하면서 국면을 전환하려 했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네. 침묵하기보다는 기자회견 같은 걸 통해서 민간업자에게 돌아갈 뻔한 이익을 공공 영역으로 환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재구성하려 시도하는 등 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공격적 투명성 전략을 구사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자신이나 가족과 관련된 논란에 대해서 정치적인 해명이나 설득보다는 법적 절차를 내세우거나 아니면 권력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경향을 보였다고 지적합니다.
검찰총장 시절의 특수활동비 사용 논란, 고발사주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또 청문회 위증 논란 같은 것들이 그 근거로 제시되고 있고요. 이 분석은 특히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대응 과정을 폐쇄적 대응과 권모술수의 집약체라고까지 표현하면서 매우 비판적으로 다루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장기간의 침묵, 또 통제된 환경에서의 해명, 그리고 최종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배우자 처벌 규정 없음이라는 그 법 기술적인 해석을 통한 종결까지 이 일련의 과정이 여론을 설득하기보다는 법과 권력기관을 이용해서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권모술수적 행태의 전형이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홍보나 설득 능력의 부재를 법 기술적 능력으로 메우려는 시도처럼 보인다. 이런 거죠.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결론, 그 권익위 결정을 얻었을지는 몰라도 정치적으로는 큰 타격을 입었다. 이런 평가네요. 네, 이 분석은 이런 방어적 불투명성 전략이 검사 시절의 사건 처리 방식, 그러니까 정보 통제나 법 절차 활용 능력이 정치 영역에 그대로 이식된 결과이고 대통령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행정적 능력과는 거리가 멀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낮은 지지율이라는 결과가 보여주듯이 법적인 방어에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정치적 리더십에는 아주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이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평가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료들은 두 리더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로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관점, 즉 국가관과 리더십 철학을 제시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은 애민정신이라니까요. 국민을 우선하는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분석하는군요. 네, 그 소년공 시절 경험했던 빈곤과 노동 착취의 경험이 국가의 역할에 대한 그의 신념을 형성했다고 봅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이런 믿음이 3대 무상복지, 기본소득 실험, 노동존중사회 강조 이런 것들로 구체화되었다는 분석입니다. 그의 애국심은 어떤 추상적인 구호가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민생 우선주의에 가깝다. 이런 해석이고요. 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보다는 특정 이념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에 대한 연대를 더 강조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는 과거 발언과는 다소 배치되는 모습이다. 이런 지적인데요. 자료는 그가 자신과 정치적 입장을 같이 하는 지지층은 애국시민으로 호명하면서 결속을 다지는 반면에 비판적인 세력이나 반대 의견에 대해서는 반국가 세력 등으로 규정하면서 배척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국민 통합보다는 분열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이렇게 비판하고요. 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에 특전 대대장이 윤 전 대통령 면전에서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저인 임무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던 장면. 이 장면은 이 분석에서 개인에 대한 충성과 국민 헌신 사이에 그 긴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하기도 합니다. 정책 추진 방식에서도 이러한 시각 차이가 드러난다고 보나요? 네. 앞서 언급됐던 그 R&D 예산 삭감이나 주 69시간 근무제 논란 등에서 보듯이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서 국민 일부의 희생이나 고통을 감수하는 듯한 모습. 이건 국민의 삶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애민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보훈 정책을 강조하긴 했지만 이건 과거의 희생에 대한 존중 표시에 그칠 뿐 현재 국민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인 공감이나 해결 의지로 이어지지는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합니다. 결국 이 자료들이 최종적으로 내리는 결론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가관이 헌법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보다는 특정 이념이나 자신을 지지하는 세력에 대한 사적 충성에 더 무게를 두는 한계를 보였다는 것이군요. 네, 이 분석은 바로 그 점을 두 리더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으로 강조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은 국민의 삶 개선이라는 어떤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리더십은 특정 이념과 자기 사람에 대한 충성이라는 과정 또는 관계에 더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는 것. 이것이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최종적인 대조 구도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분석 자료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는 두 정치 지도자에 대해서 실용적 행정가 대 이념적 검사 출신 정치인이라는 아주 선명하고 때로는 좀 날카로운 대립 구도를 대시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이 설득력이 있는지 혹은 다른 해석의 여지는 없는지 판단하는 것은 이제 당신의 몫이겠죠. 중요한 점은 이 분석이 단순히 두 사람의 스타일 차이를 넘어서 각자의 삶의 궤적과 경험이 어떻게 리더십이라는 형태로 발현되는지에 대한 하나의 해석 틀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료들이 제시하는 관점과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우리 사회의 리더십을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또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각자 더 깊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